자, 토요일날 봤었던 서울시 2차 시험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먼저 1번 문제 이제 보시면요. 기본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늘 그런 생각이지만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앞쪽에 답이 있었을 때 굳이 뒤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정상제의 수요 곡선은 반드시 우하향한다. 보상이 됐든 통상이 됐든 다 뭡니까? 우하향이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이유를 대봐라라고 했습니다. 우선 정상제는 대체효과요. 어떤 제와든 대체효과는 뭐였었습니까?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소득효과는 제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지만 소득효과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가격효과는 역시 뭡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뭐하는?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특징에 맞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1번 소득효과와 자 대체효과가 무슨 방향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명심하실 것은 정상제 이외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신다고 한다면 자 기펜제 아닌 열등제요. 자,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열대였었죠. 자, 기펜제로서의 열등제는 기소. 그래서 누가 컸습니까? 소득효과가. 자, 일단 이쪽에 이제 소득효과 더하고요. 이쪽에 대체효과 이제 더하는데 자, 분명히 더해서 뭐 됐습니까? 똑같이 가격 효과 되는 건 차이 없어요. 자, 제와 종류 관계없이 대체 효과는 모두 뭡니까? 마이너스. 자, 그런데 소득 효과는요. 소득 탄력도는 둘 다 마이너스지만 소득 효과는 플러스죠.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세 가지 제와 중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동일한 방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정상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열등제는 열대 그래서 이쪽이 더 컸었죠? 자, 그래서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자, 기펜제는 이쪽이 더 크니까 플러스. 자, 중요한 건 도대체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의미. 이게 통상적 수요 곡선의 방향을 결정하죠. 우리 이거 두 개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수요 곡선이 무엇이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우하향. 하지만 얘는 이제 플러스니까 얘는 비례로 나와서 뭐 나옵니까? 상향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가격 효과의 방향은 마이너스일 때 우하향, 플러스일 때 우상향으로 기펜제는 수요 법칙도 성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동일한 방향인 것은 자, 어느 제화입니까? 정상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등제는 열대 그래서 대체 효과가 더 크죠. 절대값이. 기펜제는 소득 효과가 더 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부호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되는 거는 오로지 누구요? 정상제고. 그래서 가격 효과도 다 방향이 뭐합니까? 같죠. 그래서 우하향으로 나옵니다. 1번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은 뭐 점검. 그래서 1번을 끝내셔야 되는데 2번의 점검은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대체 효과의 절대적 크기보다 크다. 자, 열대 기소라고 했습니다. 자, 약 커요. 이거의 크기가 대체보다 더 크다. 자, 누구 말합니까? 기펜제. 그다음에 3번에 소득 효과의 절대 크기가 대체 효과 절대 크기보다 작다. 이 말은 이쪽이 더 크다는 거니까 얘는 누굽니까? 기펜제 아닌 열등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4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재와 소비를 줄인다. 자,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열등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솔직히 몇 번 답입니까? 1번.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늘 낼 수 있는데 한번 판단해 보세요. 출제 교수님이 요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고 내겠습니까? 못 맞춘다고 하고 내겠습니까? 맞출 수 있다고 내요. 여기까지는 정확한 기회가 필요하고 요 자체를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직 안 됐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진짜 시험 공부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불가피해요. 그래야 빨리빨리 풉니다. 그래야 시간 세이브하죠. 정답 1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을 꼼꼼히 이제 읽어보면요. 어떤 상품의 시장은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하지만 차별화된 제품. 그러니까 유사해요. 그렇지만 차별화된 제품.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비슷비슷해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데 그렇다 해서 전혀 똑같은 거냐? 그렇진 않고 차별화된 제품이 있다. 자, 무슨 시장입니까? 제품 차별화의 독점적 경쟁 시장이죠. 그리고 장기에는 진입 탈퇴가 자유롭다. 장기 균형 설명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실 뭐 이거 설명하는 것조차도 의미 이제 없죠. 그래서 분명히 MC와의 관계를 본다면 P가 MC보다 커서 비효율성을 보이지만 AC와의 관계, 물론 장기입니다. 봤을 때는 P, 엄밀히 이제 LAC 얘기하죠. 그래서 분명히 H와 같기 때문에 무슨 이윤만 보인다고요? 정상 이윤만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건 뭐 기본 문제로서 정답은 3번이죠. 나머지 볼 것도 없습니다. 가격은 함계 비용보다 높지만 평균 비용 A씨와는 뭐하다? 동일하다. 다음 3번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낯설 수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건 LM 곡선이 수평인데 소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약간은 생뚱맞는 조합이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SLM에서 누가 수평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LM이 수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M이 수평일 때, 자, 통상 이제 LM 수평이면 IS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유동수 함정을 전제했을 때 LM이 수평이니까 IS는요, 수직이죠. 근데 이제 언급되지 않으면 일단 우하향을 일단은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정부 지출을 2천억 증가시켰을 때 소득의 증가량은 그랬습니다. 이제 뭘 의미하는 거죠? 2천억 증가시키면 자, IS 곡선의 이동폭을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측 이동을 할 텐데 이게 이동을 할 때 명백히 누가 변하지 않습니까? R이 변하지 않죠. R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무슨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까? 구축이 없다는 뜻이죠. 구축이 없다는 것은 정부 지출이었을 때 온전히 승수 효과만이 발동해서 전부 다 Y 증가를 가죠. 그래서 여기는 승수만 계산해서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죠. 참고로 이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일반 정부 지출 승수 1-2분의 1을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C는 이쪽에 있죠? 0.8 대입하시면 0.2, 10분의 2, 5분의 1, 역수 5니까 5배에서 얼마 나오게 되겠습니까? 1조 원이 되죠. 참고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번 반성을 해보시는 취지로 또는 점검을 해본다는 취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승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런 점도 생각을 좀 해보자는 생각이에요.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지. 만약에 승수 효과를 이런 그림이 아니라 만약 어떤 그림이라면요. LM을 수평이 아니라 뭐로 그려요? 수직으로 그려요. 그래서 수직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건 누구예요? 고전학파죠. 뭐 사실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일단 우하향 IS를 전제한다고 했을 때 자, 분명히 정부 지출을 G를 얼마를 늘리던 자, 보다시피 뭐 하고 있습니까? R 상승으로 모두 뭐 돼요? 구축돼 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점검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극단의 상황이 아니라 뭐라면요. 일반적으로 ISLM을 전제한다면 뭐 현재 수업 중에도 이거 해드린 그림입니다만은 우선 정부 지출이 증가해서 IS가 우측 이동했다. 자, R이 일정하다고 전제했을 땐 요 폭이 무슨 효과를 반영한 겁니까? 승수 효과를 반영한 거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R이 뛰었어요. 자, 그래서 이만큼 후퇴했습니다. 이건 무슨 효과였습니까? 구축 효과죠.
그래서 온전히 이거만이 뭡니까?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효과죠. 사실 뭐 이런 그림은 관련해서 이제 문제 풀 때도 많이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정확히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숭수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숭수의 온전한 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제는 이거 외우셔야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1-C, 1-T, 뭐요? 마이너스 I, 플러스 M. 이걸 최근에 많이 강조했더니 잘해요. 근데 만약에요. 해보세요. 수입 숭수는 뭡니까? 수입 숭수. 수입 숭수. 이게 이런 문제잖아요. 수입 숭수. 정부 지출 숭수나 투자 숭수나 또 뭐요? 수출 숭수는 얼마였습니까? 1이에요. 조세 숭수는요? 마이너스 C입니다. 그러면 수입 숭수는요? 마이너스 1입니다. 과연 알고 있는지. 사실은 이걸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볼 땐 그래요. 어느 정도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우리 인서쌤한테 미안하지만 국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도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인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하나 틀리면 그때도 이제 억울한 거지. 외울 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외워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만 보니까, 이것만 보니까 의뢰권 이거죠. 솔직히 수출 승수 물어도 이거 잘 떠오르지 않을까? 장담하지만 정부 지출, 투자, 수출 같아요. 연습하셔야 돼. 그게 결국은 실력입니다. 그게 어차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둘이 뭉실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지막 땐 열심히 촬영을 내가 해서 한꺼번에 이제 뿌리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업주 이용해서 나는 빠르면 7월 첫 번째나 두 번째 중에 아마 한 20강 정도가 다 이제 촬영돼서 올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몰라서 틀리겠는가?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쿨하게 열심히 다시 하시면 되잖아. 화나는 건 뭐예요? 본인은 되게 많이 했어. 근데 맨날 시험 봐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게 이제 문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려운 내용 새롭게 알기보다 아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여기는 답은 2번이니까 넘어갑니다. 자, 4번이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이거 딱 끝나자마자 한 친구가 왔었어요. 쌤, 이거 고재병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물론 고재병금으로 찍어도 돼요.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저는 그 생각해요. 어쨌든, 맞췄으니 한 게 없어요. 고재병금으로 풀어도 풀려요, 이게.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뭘 정확히 물었습니까? 순수출을 물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고재병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뭘 추구했는지까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장의 길이가 짧아서 그랬지 이거 정확히 풀면 만만치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 문장 길이가 짧으니까 체감 난이도는 되게 뭐처럼 느낍니까? 별로 낮은 것처럼 느껴서 저것도 못 풀어 뭐 이렇게 스스로 자괴감 빠질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고재병금 뭐였었어요? 우선 고재병금의 내용이 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즉 자본운용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자, 고정환율에서는 누구 짱입니까? 재정짱. 자, 변동에서는 누구 짱입니까? 금융짱이잖아요. 물을까요? 금융짱이라는 게 뭐예요? 금융짱이라는 게 뭐를 엄청 늘립니까? 소득을 엄청 늘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경우는 자, 소득이 엄청나게 늡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프 그려서도 했었고. 단지 이제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냈냐면 순수출이 어떻게 되느냐를 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우선은 요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문장에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정부가 수입 규제를 시행했을 때를 무슨 정책으로 보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무슨 정책으로 봐요? 수입을 규제한다. 자, 중앙은행 수입 규제. 무슨 정책일까요? 또 만약에 정책 이름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도대체 뭐를 변화시키는 내용일까요? 수입을 규제한다.
이거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수입이든 수출이든 들어가면요. 흔히 자, Y는 CIG X-M에서 뭐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순수출. 이미 또 힌트 있잖아요, 밑에요. 순수출이. 자, 순수출은 수출 X에서 수입 뭐를 뺍니까? M을 빼죠. 그런데 수입을 규제한다는 말은 뜻이 뭐예요? 수입을 늘린다는 뜻입니까? 그 수입을 늘릴 때 규제한다고 그래요? 규제한다는 말은 하지 못하게 하거나 줄이거나. 그러면 어쨌든 얘를 줄인다고 전제하면 수출이 동일하일지라도 수입이 준다면 순수출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증가하죠. 그 증가의 증가. 순수출의 증가로 풉니다. 순수출 증가는 어쨌든 주입을 크게 하기 때문에 얘는 IS의 무슨 이동이라는 점입니까? 우측 이동이라는 게 핵심이죠. 자, 우선은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고제 병금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인데 제가 먼저 점검하고 싶었던 것은 뭐가 효과장이냐의 의미에서 Y가 엄청 느느냐가 효과장을 의미한다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이 문제에 국한해서 분석한다면 수입 규제 내용을 무엇으로 이해할 거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IS에 무슨 이동을 낳는다? 우측 이동. 자, 우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릴까요? 먼델 플레밍 모형은 일반적으로 완전 자본 이동 전제하기 때문에 비비곡선을 수평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IS, LM. 자, 맨 처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입을 규제해서 가령 줄여서 순수출이 늘었다. 자, 순수출 넣으면 IS의 무슨 이동이라고요? 우측 이동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국내 이자율이 뭐합니까? 상승을 합니다. 자,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변동 환율 제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변동 환율 때, 자, 이자 올라갔어요. 자, 이자 수입 노리고 외자가 뭐합니까? 막 들어오죠. 달러 공급이 증가합니다. 환율 뭐 하게 됩니까? 달러 공급 증가, 환율 하락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 그림에서 뭐를 먼저 잡으셔야 되냐면 환율 뭐라는 점이 중요해요. 하락이요.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무슨 값, 무슨 가격이었습니까? 달러 값, 수입 가격.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가격 떨어지니까 수입이 뭘까요? 증가. 사실 하나만 봐도 돼요. 공부를 위해서 환율은 수입 가격인데 반대로 수출 가격은 뭐합니까? 오르니까 수출은 줄죠. 따라서 환율 하락은 순수출에 뭐로 갑니까? 증가로 갑니까? 감소로 갑니까? 감소로 가죠. 재미있는 것이 이쪽의 순수출 증가가 변동환율 제도에서의 환율 하락을 통한 순수출 감소와 뭐 되면? 상쇄되면 결과적으로 기억은 뭐가 된다고요? 불변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 파트는 불변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입 규제로 순수출 증가, 그 다음에 변동 때는 이 자체가 IS 우측 이동이 환율을 하락시켜서 이 환율 하락이 순수출을 뭐 시키면? 감소시키면 위쪽의 증가와 아래쪽 감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기 때문에 뭐 된다고요? 불변이다. 이렇게 잡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푸실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맨 처음에 있는 수입 규제 내용을 뭐로 연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환율이 변했었을 때 이게 이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붕 떠서 어려울 수 있죠. 일단 하고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정환율 제도예요. 자,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환율이 떨어질 우려에 있습니다. 고정시키려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들어와 있는 달러를 뭐합니까? 매각합니까? 매입합니까? 매입. 그럼 매입하면 요 자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참 웃긴 얘기인데요. 환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외화를 매입하다 보면 이 말은 어떤 거와 동의어요? 사오고 돈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통화량에 뭐를 낳습니까? 증가를 낳죠. 근데 사실은 뒷얘기는 할 것도 사실 없어요. 왜 없느냐? 환율을 뭐 시키니까? 고정시키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순수출 변동분은 없어요. 이미 게임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오로지 처음에 말했던 순수출 증가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 얘기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고요? 증가다.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우선은 이 문제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환율이 변동하는 제도에서는 환율 변동분이 뭘 시킵니까? 애초의 증가를 감소시켜서 상쇄시키니까 불변이 되고요. 하지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처음의 증가가 뭐 된다? 그냥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별반 복잡함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대충 풀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재병금. 자, 이걸 무슨 정책으로 잡느냐예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일까요? 금융이요? 예, 금융이에요? 예, 재정정책이요. 왜 그랬죠? 어차피 G 증가가 IS 우측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돼요. 따라서 고정 때 재정짱이에요. 지금 재정정책이니까 고정 때 짱이죠. 그건 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변동 때는 어떻습니까? 금융짱이지 재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얘는 불변임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풀고 안 풀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푼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방법이 맞는 방법입니다. 자, 답은 몇 번이요? 4번. 만약에 이게 아직도 안 됐다면 기본 공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냉철한 사실입니다.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그게 뭐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쉬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문장 길이가 짧아서 쉬워 보일 뿐이에요. 오히려 길면 차라리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막 고민할 테니까. 근데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은 게 답이 잘 안 보이면 이게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장나요, 사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답 4번. 자, 5번이요. 아, 억장이 무너져요. 제가 이거 하여튼 몇 명을 봤습니다. 실수했다고. 그게 실수 같아요. 실수가 됩니다. 이거 고등학교 애들도 실수 안 합니다. 왜? 늘 이렇게 외우니까요. 왜 틀릴까요?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개인적 생각은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민망한 거 아닌가? 설명하는 것도 민망한이에요, 이건요. 근데 실수가 왜 되느냐? 장담하지만 긴가민가 했었을 겁니다. 정량인가? 정액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사실. 안 외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 기본 공부는 외우는 데부터 시작해요, 사실. 자, 보면 뭐예요? 가격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자, 정량입니까? 정액입니까? 정액. 정액 구매는 탄력도 1이죠. 모든 점. 단탄. 자, 뭐요? 지가, 지상곡선. 근데도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요. 진짜 많이 봤어요. 달려와서 하는 말, 선생님 이건 실수. 그것도 당당히 실수래. 근데 뭐 시험 끝난 날이어서 뭐라고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진짜 실수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긴가민가가 아니라 정확히 안 외워서 그래요. 장담하지만 외우셔야 돼. 설명 없습니다. 자, 6번이요. 이 문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왜 많으냐? 여러분들 못 풀 수 있어요. 장담하지만. 왜? 테크닉 싸움이에요. 사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다 증가로 찍을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 기출에 있었죠. 기억나셔? 기출문제 있어요, 이거. 수요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느냐? 소비자용. 있어요, 이거. 근데 왜 답이 다르냐, 이거죠. 그러게요. 이제 문제가 이 문제 풀 때 지금 단서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그죠? 단서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뭔가 답이 분명해 보이는데, 0의 극단적 답이 있거나 또는 알 수 없다 있거나 한번 의심을 해보긴 해요. 더구나 짧잖아요, 너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 아주 단순하게 풀어본다고 한다면 수요가 증가하면요. 수량도, 물론 가격은 상승하지만 수량이 증가를 해요. 자, 우리 일반적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 일반적인 거죠. 자, 따라서 공급은 뭐로 잡고요? 자, 우상향 잡고요. 수요는 우하향 잡으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게 뭐예요? 소비자 잉여. 지금 뭐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자, 문제는 수요가 증가했다. 증가했어요. 자, 여기 균형점. 공급은 그대로 있었어요. 자, 얘가 뭡니까? 소비자잉여. 거래량이 훨씬 늘었어요. 다 증가예요. 그 증가, 솔직히 구급도 아닌데 이렇게 냈을까요? 항상 명심하십시오. 너무 짧은 문장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증가를 답으로 출제하려고 했겠는가?
문제는 아닌 발레만 뭐하면 됩니까? 잡아내면 돼요. 발레만. 자, 공급 어떤 경우요? 수직을 잡아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여기가 균형이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소비자 잉여가 돼요. 공급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 균형이니까 얘가 뭐가 돼요? 소비자 잉여. 동일해요. 벌써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게. 그러니까 단순 증가라고 단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다의 몇 번 답이라고요? 4번. 솔직히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문제 테크닉상 문제일 뿐이에요. 이건 뭐 모른다 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가지수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고, 분명히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이런 가지수도 뭐 해봐라, 기억해달라. 사실은 이런 패턴이 또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이 너무 아주 이례적으로 나와서 그렇지 향후의 국가직이나 뭐 지방직이나 이런 패턴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문제를 못 맞췄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몰라서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객관식 선지 중에 하나 들어갈 문제지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 뭐 어쩔 수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꽤 많이 틀렸더라고요, 사실 이거. 4번입니다. 그 다음 7번이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관련해서 풋 옵션, 콜 옵션을 설명을 했어요, 사실. 했던 설명이. 물론 이제 뒤에 아직 기간이 안 된 친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죠. 했습니다. 했고, 동영 때는 내가 이거 벌써 나와버리면 내가 안 되는데, 해마다 찍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훈 선생님, 서울대 교수님 그 책에 보게 되면 아직 안 낸 문제가 딱 한 개가 있었어요. 옵션 파트가 있습니다. 그 옵션 얘기를 해마다 찍어요. 근데 저렇게 내면 너무 화가 나는 게, 원래 걸어야 될 승부를 못 걸고 그냥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너무 화가 나죠. 이왕 공부니까 해주겠습니다. 사람은 위험을 좋아합니까? 일반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까? 회피하고 싶어 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배추 농사 짓는 농부님 입장에서. 배추 농사 짓는 농부님 입장에선 뭐를 우려할까요? 배추값이 지금은 금값이지만 진짜 수확해서 팔 때 뭐 할까봐? 다운될까봐 걱정합니다. 반대로 김치회사 사장님은요, 지금은 싼데 혹시 뭐 할까봐, 금치되는 바람에 김치값 폭등할까봐, 왜? 원료 사와야 되니까 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회피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선 농부님은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다운되더라도 다운되지 않은 값으로 뭐 할 권리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put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영어 자체. 놓는 거죠, 그냥. 놓는다, 내 물건을 놓는다, 내 물건을 뭐 한다는 뜻일까요? 산다, 판다, 판다. 파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운될 걸 우려해서 요 정도의 미리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사갈 사람한테 미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진 가격으로 팔 권리를. 자, 그걸 뭐라 부른다? put 옵션입니다. 이에 비해서 얘네들은 오르면 힘들잖아요, 원료가. 배추 원료가. 따라서 낮은 상태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call이라는 단어가 부른다는 뜻이 경매의 입찰에서 나오는 말이죠. 살 사람, 응답을 했어요. 이게 산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뜻. 콜 옵션이. 풋은 놓는다, 판다. 얘는 산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산다, 콜. 판다, 놓는다, 풋.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실. 제가 그런 장난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죠. 사실 원래 강의할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시험장에서 헷갈리면요, 피읍이잖아요, 사실. 판다, 그 다음에 피읍도 피읍이고, 사실.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당장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자, 일정한 시점 혹은 기간 동안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산다. 산다. 정해진 값으로 산다는 겁니다. 산다 뭐요? 콜. 그래서 콜 옵션이지 풋 옵션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원래 동영 때 소개되는데 좀 김이 샜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뭐 화나죠, 사실. 자, 어쨌든 리을 얘기는 알아는 두십시오. 사실 중요한 내용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면 또 이 내용도 나오는데, 일단 답은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세 개인데요. 우선 디귿을 먼저 얘기할까요? 이건 굳이 무슨 내용을 알아야 풀어요? 현금화 정도를 뭐라 합니까? 유동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유동적이다. 반대다? 비유동적이다. 너무나 당연해요. 자, 여러분들 기억, 니은 이거 공부한 적이 없어 보이죠? 제가 우리 기출문제 해왔습니다. 기출문제. 우리 기출입니다. 우리 기출. 10년도 국가직 기출이에요. 기출이에요, 기출. 똑같아요, 여기. 요지문이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때 설명한 선지 그대로였어요. 읽어보시오. 효율적 시장 가설이란 말 그대로 시장이 효율적이에요. 잘 작동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정보와 즉시 시장이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주가를 뭐 할 수 없다가 핵심이라고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 들어있어요, 사실.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 반영하시면 그냥 혹시 임의보행이 처음 나왔다고요? 이게 뭡니까?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예측을 못 측한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사실. 기업과 니은, 아까 그 문자가 뭐가 달라요?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든 정보 반영되어 있다? 주가 같은 거 예측이 뭐하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표 없습니다. 기출이 대부분 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한두 번, 택도 없어요.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그거 제발 많이 읽으셔. 아니, 이거 내가 그래서 미리 강의했던 거 원문 그대로, PPT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해둔 이유가 이거 그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지. 물론 아직 이거를 안 배웠다.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것도 더구나 네가 모르면 나 뭐 찍으라고 했는데 네 개.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내가 그랬죠? 그건 본인 운이라고요. 본인 뜻이야. 본인 뜻이야. 사실은 마음은 아픈데 일단 이 부분은 틀린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이렇다는 내용 좀 알아두시고 효율시장 가설은 핵심이 그래서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이요. 8번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또 냈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기출문제를 제가 관령 이번 달도 5월부터 마찬가지지만 계속 기출을 더 많이 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많이 풀수록 늘어요. 많이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 고용률은 뭐분의 뭐예요? 실업자, 취업자의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 더해서 그거분의 취업자죠. 곱하기 200 빼겠습니다. 자, 1번 구직을 하던 실업자. 자, 보면 원래 실업자였어요. 원래 실업자였는데 얘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구직 단념자. 구직 단념자는 뭐예요? 비경이죠. 근데 웃기는 게 얘가 이리 간들 전체 분모의 합은요. 변동이 없죠. 분자는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고용률 불변.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 농장에서 무급으로 이거 얘기했었죠. 작년에 서울시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경영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18시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 그건 분명히 뭐예요? 취업자입니다. 근데 회사에 취직했다? 취업자가 취업자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동일 인물이 여전히 업종만 바꿨을 뿐이지 취업자 된 거니까 아무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죠. 그 다음 주당 10시간 이것도 했었죠. 비정규직 일할지라도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면 분명히 뭡니까? 취업자이기 때문에 취업자죠. 근로자, 정규직, 취업자. 역시 취업자가 취업자 된 거지 아무 차이가 없죠. 자, 그래서 1, 2, 3 모두 정답 아니고요. 4번 전업주부는 비경이었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리 왔을 뿐이니까 분모는 차이가 없는데 취업자가 분명히 늘었으니까 자, 고용률 뭡니까? 증가. 이런 건 틀리지 않았을 거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번이요. 글쎄요. 아마 고등학교도 이런 문제는 최근에 안 내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내셨는지 모르겠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체적으로 쉬운데 혹시 틀릴까 이렇게 더 겁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단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죠. 돌다리도 뭐 해야 됩니까? 두들겨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쉬우니까. 상한선 뭐예요?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아래에 있는 것 중에 뭐예요? 높은 거니까 낮아야 되죠. 그 다음 하한선은요. 위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낮은 거죠. 높아야 되죠.
그래서 낮아야 높아야. 몇 번이요? 3번. 걱정스러운 건 이럴 수 있어요. 본인이 시험장에서 디스합니다. 아, 이거 내가 맞게 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장의 분위기는 너무 이게 빡빡하기 때문에 너무 기본 내용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꾸 작전을 짜서 실수 안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해를 100번 하면 뭐합니까? 정확히 못 풀면 끝인데. 그래서 분명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몇 번 다? 3번. 더 없죠? 자, 10번이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깔끔한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선 틀렸다면 요 10번에서 꽤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노동의 한계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 솔직히 이거 없었으면 더 좋았죠, 이게. 더 좋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술 진보가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연관을 지어야 분명하니까 내준 겁니다. 혹시 다른 쪽이 있을까 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늘리는 기술 진보다.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동시장 V, MPL, 뭐요? W. 그죠? 자, 그러면 요 MPL을 늘리게 되면 노동 수요에 뭡니까? 증가잖아요. 생산성을 늘려주는 기술 진보니까 노동 수요에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증가. 우측이동이죠. 자,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노동 공급의 증가니까 노동 공급 곡선의 우측이동이죠. 그래서 뭐 단순 문제예요. 둘 다 우측 이동이라면 여기 이제 오는데 명백히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균형 노동 고용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임금은 폭을 모르니까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뭐 1번입니다. 최근엔 구급도 이렇게 안 내요. 이건 뭐 별 문제 아닌데 단지 이런 식으로 연결이 처음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기본 중요해요. 기본 중요하고 사실 이 문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걸 하고 합시다. 이거 뭐 대충 아실 거예요. 국회직 기출문제입니다. 국회직 기출문제의 리을선지 21번이 리을선지 보시게 되면 공급 충격을 당한다. 자, 이 문제 한번 공부를 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워낙 중요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해보냐면 전체 수준은 굉장히 낮은 듯 보이는데 얘가 덩그러니 뜨면서 어떤 느낌을 줘요? 야, 이거 쉬운 문제처럼 앞쪽이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는 거지만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요거 우리 국회직 기출과 똑같습니다. 다름이 전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선 요 물음에서 자, 장기 총 공급이 Y2000이다. 요걸 2000이라고 할게요. 장기 총 공급. 그다음 단기 총 공급은 P1이다. 여기가 단기. 그러니까 이게 LAS라고 하고요. 얘를 SA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수요는 이렇다. 혹시 몰라서 제가 점검을 해드릴게요. M이 1000이면요. 이 값 2000 나와요. 그런데 단기와 만날 때는 P가 1이면 요거 2000이니까 Y 얼마면 2000. 그대로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거고요. 장기와 만나면 Y가 2000이어야 돼요. 이게 2000이어야 돼요. 그럼 P는 얼마야 됩니까? 1이어야 되죠. 여기. 그래서 장기든 단기든 여기 있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인 거죠. 그런데 공급 충격을 당해서 단기 총 공급이 상방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단기 점에서 여기서 만나게 될 텐데 자, 요 점은 얼마가 되느냐? P가 2가 됐어요. 요가 2가 되게 되면 Y는 1000이 되죠? 이거 1000이에요. 자, 분명히 현재 잠재 GDP 최대 GDP보다 적어요. 자, 경기 과열입니까? 침체입니까? 침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부 개입 없이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침체는 요걸 낳아요. 물가는 하락하고 또 임금이 뭐해서 하락해서 단기 총공급이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그러니 다시 하방으로 이동해서 최초 균형점으로 뭐한다고요? 복귀해요. 자, 이 문장을 여기를 통해서 그대로 풀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풀어보면 현재 총 수요랑 총 공급 만나는 자, 요 포인트.
그 다음에 단기 총공급과 총수요만은 이 포인트. 여기가 뭡니까? 현재 실제 GDP고요. 여기는 잠재 GDP가 되겠습니다. 자, 잠재 GDP, 완전 고용한 GDP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이곳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침체입니까? 과열입니까? 과열입니다. 그런데 과열 상태를 정부 개입 없이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P가 뭐예요? 아까 침체일 때 P 하락이고 임금 떨어졌죠? 과열이면 P 상승이고 임금이 뭐 한다고요? 상승해서 결국 단기 총공급이 뭐합니까? 줄어요. 그러면 단기 총공급이 줄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간다면 자, 다시 뭘 만납니까? 장기 균형 상태를 도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장기 균형이 아니라 경기 과열 상태니까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은 왜 틀렸느냐? 3번이 맞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물가 뛰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단기 총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뭐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장기 균형을. 절대 2번처럼 장기 총공급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시냐면 아까는 침체였었어요. 침체일 땐 물가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져서 단기 총공급이 뭐합니까? 증가합니다. 하방 이동하고요. 지금은 분명히 뭐였습니까? 과열입니다. 자, 과열일 때 여러분들 명심할 것이 통상 AS를 우상향으로 얘기하면 AS가 감소하면 상방 이동이거나 좌측 이동하고요. 증가하면 우측 이동하거나 하방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임금이 상승해서 과열일 때 단기 총공급이 임금 상승으로 줄죠. 그래서 왼쪽 또는 상방 그렇게 이제 이동하면 장기와 뭐한다? 만난다. 자, 우리 4번 문장을 보세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뜻이 뭡니까? 현재 과열인 상태에서 정부 개입이 없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풀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현재는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크기 때문에 경기 뭐 상태다? 과열 상태다. 자, 만약 이때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든 뭐 긴축이든 어떤 정책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면 장기적으로 임금 오르고 물가 뛰면서 단기 총공급이 좌측 이동해서 뭐를 이룰 수 있다? 장기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자, 다음 몇 번이요? 3번.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설 뿐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회직 문제 좋아요. 사실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개념을 정리하기엔 최적입니다. 이 문장을 똑같이 보시면 되죠. 침체 때 물가 하락이고 여기는 왜 침체예요? 잠재가 여기인데 장기 균형이 실제 여기니까 침체죠. 내버려 두게 되면 물가 떨어지고 임금이 하락하면서 단기 총공급이 뭐합니까? 하방으로 내려가요. 항상 증가는 하방이나 우측이기 때문에 하방 내려가서 최초 균형점을 복귀한다. 이런 취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꼭 기억하시고 11번은 반드시 건지시기 바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이 물음을 아마 묻기가 쉬울 것이고 묻는다면 장담하지만 이 패턴으로 물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도 몇 번 냈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이요.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거죠. 너무 기본기 내니까 하고 틀린 거예요. 한번 묻겠습니다. 우하양 수요곡선에서 MR 곡선은 절평 갖고 기울기 몇 배요? 2배. 아래에 있어요. 근데 완경이라면 두 개 뭡니까? 일치하잖아요. 완경 이외에 독점 등의 불안정 경쟁이라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떤 독점 기업은 1000개 재화를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기업이 추가로 더 많은 재화를 시장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이때 한 개 수입이 5만 원보다 뭐더라? 작더라. 자, 분명히 가격 P보다 MR이 작더라. 자, 이거는 가격 수요 곡선이 뭐기 때문인가? 하향이기 때문이에요. 수평이라면 작지가 않아요. 같지. 그래서 가볍게 몇 번입니까?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선 가격을 내려야 된다. 다른 말로 수요곡선이 우하향이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이게 되지. 만약 동일한 가격이라면 수요곡선이 수평이기 때문에 MR도 뭐예요? 같습니다. 이건 아마 이 말 자체가 뭔 말인지 몰라서 틀렸을 거예요. 이제 국어 비문학 독해가 문제일 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별건 없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틀린 거는
제가 볼 때 자기만 빠지실 필요 없어요. 저런 거 있구나. 근데 사실은 최근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보다는 좀 고난도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쪽에 친숙하다 보면 낯설어서 그렇지 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이 정도 해도 넘어갑니다. 자, 13번이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고요. 우리 쪽도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개인적으로는 이거 틀리시면 좀 마음이 아픈데 일단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은 자, 위에 기대부가 필시 곡선을 써놨습니다. 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자, 당연히 뭐합니까? 우하향 필립스 곡선 뭐예요? 파이 2가 상승하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쪽 이동이다. 뭐 너무나 당연하죠. 개인적으로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몰라 하더라고요. 2번을 좀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의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뜻이 뭐예요? 공급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단기 필립스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솔직히 이제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좀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십시오. 지금 P와 Y를 써서 일반적 AD와 AS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필립스 커브를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 파이가 있고요. 여기 실업률이 있다고. 여기 최초의 균형점이다. 라고 전제했었을 때 먼저 우하향으로 필립스 곡선을 그리겠습니다. 자, 부의 공급 충격이니까 AS가 좌측 이동합니다. 자, 여기로 왔죠. 자, 그러면 물가 뛰었어요. GDP 줄었습니다. 자, 이 말은 실업률이 뭐한 겁니까? 는 거죠. 물가 상승을 물가 상승률의 증가로 본다고 한다면 두 변수 모두 뭐합니까?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뭡니까? 우측 또는 상방. 그래서 흔히 표현은 우상방 이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우측 위쪽이라 해서 뭐 크게 틀리진 않아요. 이와 같이 두 변수가 모두 증가하는 걸 우리 뭐라 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마 이 표현이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4번을 먼저 볼까요? 단기 PC하고요. 단기 AS하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거울을 맞댄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급할수록 급해져요. 수직이면 수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을 좀 의미를 음미해 보시면 필립스 커브가 만약 뭐라면요. 수직이라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리 오더라도 물가만 떨어졌을 뿐이지 실업률은 뭐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우하향으로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한다면 자, 긴축을 통해서 이리 오게 되면 물가는 떨어뜨렸지만 실업은 뭐합니까? 증가하잖아요. 자, 단기 PC 기울기가 급할수록 인플레이션율 1%포인트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GDP의 퍼센트포인트 감소분으로 표시되는 우리 희생 비율. 자, 희생이라는 것은 무슨 희생이에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실업이 느는 게 희생이죠. 그러면 급하다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수직이에요. 수직일수록 희생은 뭡니까? 작아져야 되죠. 따라서 높아진답니까? 낮아진답니까? 낮아진답니다. 이건 아직 공부가 안 돼서 틀렸을 거예요. 이건 더 해야 될 문제지 이거 틀렸다고 해서 좌절할 문제 절대 아닙니다. 이건 공부하면 돼요. 많이 다루는 문제고 사실은 처음에 공부할 땐 낯선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 지출도 있습니다. 7급 기출도 이미 있는 문제고 이 문제를 풀렸다면 아직 공부가 안 된 문제지 이 자체에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거가 부드럽게 알 때까지 기간이 많이 필요로 해요. 좀 몇 개월 안 된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좌절하시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공부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고 특별하게 논하지 않았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맞아요. 이게 참 우선 첫 번째 매입이라는 게 무슨 상황인지와 수익률, 그 다음에 이자율, 뭐 이 차이점이 또 낯설겠죠. 자, 중앙은행이 국공채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자, 매입 사오는 거죠.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수행했다. 자, 사오면 대신 돈을 푸는 거니까 통화량 당연히 뭐합니까? 증가. 자, 문제는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온다는 거는 매입한다는 얘기는 국공채 공급 증가합니까? 수요 증가합니까?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국공채 가격을 뭘 낳습니까? 상승을 낳아요.
상승을 낳습니다. 그런데 국공채 가격과 이자율은요, 비례입니까? 반비례라 했습니까? 반비례라고 그랬죠. 정말 단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설명이냐? 은행이 이자를 싸게 주는데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채권 사러 가겠습니까? 채권 사러. 그러니까 채권 수요 증가하니까 채권 가격이 뛰어요. 그래서 가격,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 이거죠. 왜 수익률이 하락하느냐? 이자율이 아니라. 저한테 묻는 게, 선생님 그러면 수익률과 이자율이 같은 말입니까? 같아요. 근데 일단 같다는 거 입증을 제가 이건 먼저 이 설명 과정 속에서 하는데 이건 이제 입증을 해드리지만 굳이 입증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자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국채하고 회사채 중에 누가 안정적입니까? 두 개 중에 누가 거래가 많을까요? 국채입니까? 회사채입니까? 국채죠.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채가 거래되게 하려면 그나마 수익률을 어떻게 해줄 때 많이 거래할 수 있습니까? 올려줬을 때. 따라서 회사채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국채보다 뭐라고 합니까? 높아요. 근데 국채는 이거 높게 안 줘도 거래 잘 돼요. 그러니 수익률이 뭐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떨어져서 반비례가 일반적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채권 가격이 이자율과 반비례고, 자 채권 가격과 수익률이 반비례기에 수익률과 이자율은 뭘? 같은 말입니다. 사실 수업 중에 요거 증명한 데도 있었고 제 기출교재 보면 이게 증명도 있어요. 굳이 지금 뭐 증명할 필요 없겠지만 명심하실 사항은 수익률과 이자율은 뭐로 봐라?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수익률, 이자율, 할인율은 다 같은 용어예요. 자, 그래서 몇 번 답이 된다고요? 2번 답이 된다. 그래서 매입하니까 통화량이 증가하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뭐예요? 떨어지잖아요. 자, 이자율과 채권의 반비례니까 상승이다. 뭐 봐도 좋아요, 다.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이요. 기출문제 했어요. 우리 기출했어요, 이거. 있는 문제고, 그대로 제가, 일부러 강의 이제 PPT 만들 때, 가능하면 썼던 걸 자꾸 반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던 걸 똑같이 반복하기 위함이죠. 이거 뭐 그냥 공식 쓰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 문장에서 아모러스 로빈슨 공식 구해서 MRMC 이렇게 해버리면 MRMC 여기 없어요. 단지 두 시장이니까 이렇게 써서 구하는 겁니다. 자, PA가 얼마랍니까? 1,500. 자, PB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탄력도는요. A가 3. 그래서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겠네요. 자, 2니까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모르는 거 PP. 이렇게. 자, 이거 얼마입니까? 500. 2 곱하면 2000. 2 넘기면 얼마입니까? 1000. 2 곱하면 2000. 그래서 PB 얼마 나오죠? 2000 나오죠. 별거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할 게 기출문제는 역시 중요해요. 기출문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 3번이었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기출문제 제가 원문 따왔습니다. 자, 솔직히 이것도 글쎄요, 왜 이렇게까지 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요즘 이렇게 되지도 않죠. 뭐 기본기에 충실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한 기업의 사적 생산 비용이 이렇다. 근데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켜서 20Q의 사회적 비용. 요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요. 사적 생산 비용과 사회적 비용 나오면 솔직히 이거를 뭐로 이해해요? 외부 비용으로 이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출이 되게 많아요. 자, 앞 문장을 보게 되면 뭡니까? 공해 물질 배출에 따른 외부 비경제를 비용으로 추산하며 이라고 해놨어요. 그건 분명히 외부 비용을 얘기한 겁니다. 외부 비용을. 그래서 처음에 사적 생산 비용 TC 있고요. 여기서 미분해서 PMC 구합니다. 얼마요? 요 2분의 1이니까 넘기면 없어지죠? Q. 여기 10. 그 다음 이거 외부 비용이에요. 외부 비용. 그래서 20Q. 역시 Q로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외부 관계 비용은 20. 근데 문제는 이 계산에서 아마도 이게 혹시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얘와 더해진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더하게 되면 SMC는 Q에다가 10과 20 더해서 얼마 나옵니까? 30. 그럼 요거랑 P 구하면 되죠? 물론 P를 구할 때 Q로 주어져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P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0.5P 2분의 1 P 넘기고 Q 넘기면 2배하면 60, 2배하면 2Q. 그래서 얘랑 일치시키시면 3Q 나오고요. 30이니까 Q 얼마입니까? 10. 뭐 별거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별거 아닌데 요 말에 이것도 제가 우리 기출문제 말고 다른 영역 기출에 많이 나온 표현이고 관령 때 하프 모의고사 때 많이 했던 내용이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낚이면 안 됩니다. 요 말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이요. 아마도 요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제일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거 잘하라고 이 22개 그림 맨날 그려드리는 건데 그게 또 안 되는 모양이죠. 우리 정말 단순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꼭 그려야 될지. 자, 폐쇄 경제 때 얘가 뭐다? 뭡니까? 국내 가격이죠. 굳이 공부를 해서 구해볼게요. 자, 얘와 얘 일치시키시면 공급과 수요죠. 자, 이렇게 넘기면 3Q. 자, Q 나누면 4. 자, 중요한 건 Q가 4지 P가 4 아닙니다. 자, 4 대입하면 P 얼마입니까? 8. 어쨌든 이렇게 구했어요.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 아래. 근데 국제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요게 중요할 뿐이지 이 문제는 큰 실익은 없어요. 국제 시장의 쌀 공급이 뭐랍니까? P4래요. 저 뭐예요? 쫙 4로 그렸어요. 공급 곡선이 무슨 선이 되고 있습니까? 수평선이 되고 있죠.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무런 말이 없이 우하형 수요 곡선이라면 뭐가 어쨌든 수요가 변하더라도 사실 어느 상태에서 있더라도 가격은 얼마예요? 그대로 이거예요. 그래서 국제 가격이 얼마나의 뜻과 동일합니까? P4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 친구가 내가 웃긴 걸 말씀드리면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보냈더니 걔는 이거 전혀 모르고 그냥 P4만 했더라고. 뭐 관계없죠. 뭐 답이야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엄밀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국제 가격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4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정도 뭐 알고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답은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국제 가격 얼마입니까? 4. 혹시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시죠? 선생님, 단위가 다른데 화폐 단위가. 그거 피하려고 단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 문제, 우리 문제 어떤 적용 내용이 있냐면 달러를 국제 가격으로 내고 환율을 준 다음에 환산해서 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갖게 봐도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는 뭡니까? 관건이 이거죠. 수입쌀에 대해서 몇 퍼의 관세를 매긴다? 50%. 원래 그대로 수입했더라면 가격이 4인데 이거에 50%. 얼마입니까? 2. 더하면요. 물론 소규모 경제라고 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서 얼마 되는 겁니까? 6이 되죠. 여기. 자, 우리 관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차이만큼이 뭡니까? 수입량이죠. 단위당 관세 이거예요. 그러면 요 네모 면적만 뭐 하면 됩니까? 구해내면 되죠. 따라서 그림 그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선 단위당 관세 얼마요? 2에다가 모자라는 것 초과 수요분만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6이라는 값을 수요 곡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 곡선 여기 있죠. 가격 6이면 수량 얼마입니까?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에 가격 6을 대입하면 수량 3이 나옵니다. 3. 그럼 이 차이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3과 이 차이 2를 곱하게 되면 자, 관세 수입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죠. 자, 답이 몇 번이요? 3번. 근데 이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문장은 관계없는데 이거를 알고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냥 4라고 하고 했더라고요. 저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생각 안 하고 그냥 P4 알아 풀었더라고요. 뭐 관계없어요. 하여튼 하지만 요거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18번 문장입니다. 요거 좋아요. 요거는 틀려도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요거는 내용 정리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는 더 많이 앞으로 좀 공부하시면 별 문제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요런 정도 들려도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정확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은 소득이 뭐와 뭐의 합이었습니까?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합이었죠. 그런데 이 임시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임시소득과 음의 임시소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양의 임시소득이 들어오면 호경기 되는 거고요. 음의 임시소득이면 불경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뭘 지금 얘기하냐면 소비는 미래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불경기 때 임시소득이 음이 되고 호경기 때 임시소득이 양이 되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얼만큼의 돈을 벌지도 감안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매기 일정하게 들어올 소득을 감안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임시소득은 소비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항상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만 쭉 들어오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걸 어느 정도 예상하는 소득입니까? 후자예요. 그래서 현재 소득만이 아니라 미래 소득의 영향도 뭐한다? 받습니다. 그리고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소비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그 논의를 펼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소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전제합니다. 문제는 1번, 2번이 아니라 3번, 4번 문장에서 3번 보시면 일시적 소득세 감면이 지속적 감면보다 소비 지출 증대 효과가 작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서 소득이 늘었어요. 이거 무슨 소득입니까? 임시소득이죠. 그럼 임시소득은 소비에 거의 영향 안 주거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감면하면 매기 일정하게 세금이 감면하면서 나의 소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항상 소득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는 거죠. 그러니 얘는 소비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러니 앞쪽이 뒤쪽보다 소비 지출 증대 효과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작다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죠.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에 의한다면 지속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소비에 영향 줘요. 일시적 소득세 감면이 효과가 미미한 거지. 3번 문장은 굉장히 좋은 문장이고 얘는 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응용한 거라서 3번은 너무너무 좋아요. 단지 4번이 여러분들이 이제 뭔 말인지 모르시는데 제가 두 가지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평균 소비 성향은 사고 싶은 욕구예요. 돈이 없으면 사고 싶은 욕구 뭐라 했습니까? 막 커져요. 돈이 넉넉하면요. 별로 욕구는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불경기 때 평균 소비 성향이 크다가 바로 와야 되는데 이건 직관력이고요.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C 소비 성향이니까 분자는 C를 씁니다. 자, 분모에 뭘 둬요? 소득을 둬야 되죠. 그런데 소득 자체가 YP 더하기 YT인데요. 자, 분명히 불경기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YT가 뭐를 보인다고요? 음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예요. 음수. 자, 그 다음 호경기 때는요. YT가 뭘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양의 값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똑같은 YP에 대해서 얘는 음수로, 얘는 양수로. 그럼 이 전체 값이 전에 비해서 줄었죠? 얘는 이 전체 값이 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리적으로 누가 커집니까?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그래서 불경기 때 평균 소비 성향이 뭐해진다? 호경기 때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적 기반도 필요하고 하지만 직관적으로 돈 못 벌거나 할 땐 사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라고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가죠. 이걸 꼭 풀어야 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럼 실수만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솔직히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내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고선 잘 안 내는 패턴입니다. 1인당 자본량이 얼마냐? 뭐 우리 기본 공식 균제 상태 SFK는 뭐요?
NK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쓴다면 SFK, NK인데 모든 확장 모형을 가정하면 NDGK였습니다. 자, S 저축률 0.2. 그 다음에 FK 뭐 주어졌죠. 그래서 2 루트 K. 그래서 0.4 루트 K고요. 자, NDG에서 기술 진복 없으니까 이건 빼버리고요. ND만 계산하시면 0.05 두 개입니다. 0.1이죠. 그래서 이거는 0.1K다. 그래서 이거는 4 루트 K는 K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 계산할 때 이거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곱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4, 46. 이거 뭐 자본량이라 뭐 더 이상 없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자, 마지막 20번이요. 리카르도 등가 정리도 뭐 기존에 했던 패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변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정부 지출의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지면 경제 주체들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을 모두 저축해서 미래 납부할 조세 증가를 대비한다는 이론이다. 자, 우리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자, 분명히 세금을 걷던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재원으로 정부 지출은 일정한 상태에서 세금을 뭐하더라도 깎아주더라도 그 효과가 뭐라는 겁니까? 같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효과가 같다는 거예요? 소비 증가는 없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 돈을 뭐합니까? 소비 안 하고 다 저축을 해버려요. 왜? 미래 대비하기 위해서. 왜 그렇죠? 국채를 뭐로 보기 때문입니까?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갚아야 될 부채로 보기 때문이었습니까? 부채. 뭐 기본 내용입니다. 자, 2번.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직면한다? 이건 제끼고요. 얘만 본다면 리카르도 대등 정리는 현실 설명력이 매우 크다. 자, 여러분들 유동성 제약이 있으면 누누이 말하지만 케인즈 말이 맞습니까? 리카르도 등가 정리 맞습니까? 케인즈. 틀린 거잖아요. 볼 것도 없이 몇 번 답입니까? 2번. 선지 3, 4를 뭐하러 읽는데. 자, 3번. 굳이 말씀드린다면 재정 적자. 자, 왜 얘기한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재원으로 뭐랍니까? 세금을 깎아줘요. 재정 적잖아요. 근데 그것이 장기는 물론이오니와 리카르도 대통령이면 단기조차도 소비 증가 효과가 없다니까요. 그게 맞는 겁니다. 자, 4번. 결국 정부 지출의 재원 조달을 조세를 쓰던 국채를 쓰던 아무 상관없이 전혀 경제에 영향이 없다? 뭐요? 소비 증가 유발하지 못한다. 뭐 당연하죠. 자, 일단 몇 번 정확히 틀렸습니까? 2번. 자, 여러분들 솔직히 몇 개 틀린 건 당연히 있어요. 어떤 시험 문제든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 공부가 무르익었느냐 무르익지 않느냐 차이일 뿐이지 큰 건 아닌데 명심하실 사항은 뭐냐면 역시 기출 문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적어도 뭐 이게 몇 년도 누구 기출일까지는 못 기억해도 분명히 이 기출을 내가 완벽히 안다는 정도는 확실히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읽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고요. 일단 국가직은 우리 서울시와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걱정스러워요. 차라리 문제가 좀 더 확실히 어려웠더라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데 혹시 밋밋하게 마음을 먹으실까 봐. 근데 국가직은 또 달라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모 강사님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전체적 시험을 좀 쉽게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합격을 열어봤을 때 하는 것이지 문제가 쉬웠다가 합격을 보장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남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